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 이제 경제가 끝나고 들어오셨을 텐데,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첫째 시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성적과 상관없이 3순환을 꼭 들어봐야 된다고 했죠. 지금 3순환이 아마 대부분은 처음일 텐데, 그 전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미리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 시험은, 이번 2차 시험은 물론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이제 변수는 제가 볼 때 이제 코로나19인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재작년 공부했던 수험생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강으로도 막 다 돌렸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상담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면 상담이라는 게 서로 이제 마주보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전파 위험 때문에 실제로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올해 정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코로나 여파가 있는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시험이요. 어쨌든 항상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인데, 어쨌든 다들 지금 비슷하단 말이죠. 상담은 받아본 적은 많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개중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원격 답안 채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와서 쓰는 것보다는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분들도 많아졌죠. 아마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원격으로 쓰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현장감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극도로 답안지 상담이 안 됐어요.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코로나 그 여파인데, 지금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은 안심해도 됩니다. 저는 3차 접종까지 하고 돌파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항체, 학원에서는 초샤이언이 무슨 드래곤볼에 나오는 초샤이언이라고 그러던데, 이제 선생님은, 3월 초쯤에 이제 돌파 감염이 됐기 때문에 행시 예비 시작 직전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예 강의 중간에 갑자기 인강으로 막 다 돌려버리고 아예 강의 자체를 못한 경우도 있었고, 정말 그런 여파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법이 상당히 약한 분들이 많을 텐데, 경제학도 지금 3순환 끝나고 오신 여러분 입장에서 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2차 시험이라는 것은 객관식과 다르게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죠. 전체적인 어떤 실력을 평가를 해서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점수 편차를 봤을 때 예전에는 60점 한 후반이면 정말 잘 봤다고 그랬거든요. 경제학과의 형평성 때문에 최근에 점수 조정이 돼서 행정법도 아주 잘 보는 제자들 보면 76점까지 나왔어요. 76점 정도까지 있고, 70점 초반대가 제가 볼 때 예년에 한 3, 4년 전에 60점 초반대가 지금은 70점 초반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점 정도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답안 상담을 잘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스타디가 이미 조직되어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스타디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가, 나, 다를 제일 위에다 큼지막하게 써주세요. 신청서에다. 가는 3순환이 2회 이상 3순환 경험자, 2회 이상 3순환 경험자는 가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물론 나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2회 이상 3순환 경험자들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것이, 선생님이 이제 내일부터 보충 자료가 나갈 텐데, 보충 자료가 평균 2개씩 나갈 겁니다. 보통 보충하는 사례 문제가. 그러면은 3순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분들은 우리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 말고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보충 사례를 다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보충 사례 중에서 선별해서 하나 정도씩은 더 써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런 방법도 좋아요.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지도를 해 드릴 텐데, 보충 사례가 한 2개 내지는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손을 봅니다. 손을 봐요. 왜냐면 교수님들 사례풀이가 과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 보충 사례는 가급적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손을 안 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실전에 쓸 정도로 압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좀 풍부하게 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본인이 좋은 구조를 따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겠죠. 이거는 실전에는 이렇게 쓰기 힘들겠구나. 근데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보일 거예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삼순환 강의하면서 모의고사 보충 사례를 내면 적중률은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작년만 해도 브리타로 나왔던 공중의 처분성 우리 삼순환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적중률이 높은 건 딴 게 아니에요. 뭐 선생님 잘 찍었어도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 지금 법전형 모의고사라든가 타시험 기출이라든가 또는 고시기에 실려있는 모의고사 중에서 적어도 2, 3년 안에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다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일부는 모의고사로 변형해서 내고, 모의고사로 지금 해결 안 되는 건 보충 사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관식 사례라고 나온 문제는 한 번씩 우리가 다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최근에 타시험에서 기출된 거라든가 그럼 변형시키고, 또는 어떤 타시험 또는 우리 시험 대비로 사례 문제가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건드려 보거든요.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브리타라고 했던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타시험에서 나왔거나 또는 한 번씩 모의고사에서 언급된 겁니다. 작년 시험 문제에서 우리 쪽 시험 문제에서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일부 과징금을 올해 문제였네? 올해인가 작년 문제인가? 올해 문제인가 보다.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막 기출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행정심판에서 할 수 있냐? 우리 쪽이었네?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여러분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미리 알려줬네, 문제 하나. 타시험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사실은 노무사 시험에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노무사의 행정쟁수법은 사실 우리 시험보다는 좀 격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수준도 좀 낮아요. 그래서 잘 안 건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우리에서 안 나오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불고지, 오고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사례는 한 번도 안 나온 쟁점인데, 걔네는 시험 자체가 행정쟁송법이야. 심판법과 소송법을 주로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지엽적인 심판법, 소송법이 나오는데, 거기서 심판법 관련해서 금전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제기를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우리 변시에 아니면 우리 쪽 행시나 입시 쪽일 건데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대비가 안 돼. 교수님 책 어디를 살펴봐도 자세히 써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행정심판에 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어보게 될 겁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 나왔나 보네요. 자, 그래서 가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 사례까지 좀 풀어보는 게 좋겠어요. 나구는 작년부터 순환을 빠짐없이 들은 분들, 즉 3순환이 처음이야. 그렇지만 예비, 1순환, 2순환을 성실히 들은 분들은 웬만하면 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구는 3순환이 처음인 건 똑같은데 뭐 피세 때문에 2순환을 못 들었다든가 뭐 이런 분들, 순환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로 가면 되겠어요. 그럼 학습 전략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구는 일단 우리 이 쟁점 답안지라는 책을, 우리 실전 논점 있죠 지금. 기본 교재가 우리 지금 실론함입니다. 실전 논점 암기자. 이걸로 좀 강의를 나갈 텐데, 강의 나가면서 암기사항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쟁점 답안지로 날마다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쟁점 답안지 2판. 왜냐면 실론함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쓰기에는 이것도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하고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올해 시험에 들어가는 분들은 드디어 암기에 전력을 다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선배들 보면 합격생들은 삼수할 때 보통 암기를 3, 4시간 보통 합니다.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는 들어가서 써야 돼. 이제 지금까지는 이해를 위주로 했더라도 삼순환은 거의 마지막 순환이라고 보여져요. 사순환은 보통 하루 2시간 시험 보는 거 외에는 안 하니까. 지금 마지막 당금질에서 삼순환이 끝나고 물론 이제 암기를 더 해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서는 이제 법전 하나만 딱 가지고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암기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 안 했던 분들은. 자,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중요도로 따질게요. 삼순환에서 여러분 꼭 해야 될 거. 첫 번째. 특히 이제 이 순환 안 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순환을 지금 뭐 오전에 듣고 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상담한 거 보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쟁점 추출훈련이에요. 쟁점 추출훈련을 위해서 저번 특강이 했었죠. 며칠 전에 일요일날 특강이 했는데 10년 기출을 줬어요. 우리 행시, 입시, 변호사 시험 등 10년 기출 사례를 줬는데 여기서 쟁점 추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설은 우리 이순환 교재로 있는 기출 사례 분석집 있죠. 기출 사례 분석집은 그 앞에 보면 연도가 써 있어요. 기출 연도. 그러니까 본인이 10년 기출, 여기는 문제만 지금 제공했거든요. 왜냐면 해석까지 해보면 책이 돼버리니까 문제만 줬는데 여기에서 쟁점 추출 연습을 하면서 못 찾는 건 기출사례 분석집에 나와 있는 앞에 기출 연도 찾아서 봐야 됩니다. 적어도 쟁점을 정확히 찾을 줄 알면 합격 점수를 맞는다는 거예요. 모든 교수님들 말이. 쟁점 추출을 열심히 해야 된다. 두 번째. 쟁점 추출하면서 쟁점은 추출했는데 쓸 말이 없어. 기억이 안 나서. 진짜 삼순환은 암기 시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암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뭐 농담이 아니라 눈물의 삼순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삼순환 때 이 암기가 안 돼서 뭐 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뭐 여기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면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닥쳤거든요. 본인이 시험장 들어가면 이제 안 보고 써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중압감이 아니에요. 안 써지거든.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도 삼순환을 경험하는 건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라는 게 강제가 안 되면 안 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삼순환 때 징하게 한번 암기해서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모의고사 볼 때 오픈북을 하세요. 오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보고 베끼면서 또 암기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보면서 베끼는데 베끼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 과정에서 또 암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암기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쟁점 추출과 암기에서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쓰는 훈련. 근데 쓰는 훈련을 보세요. 다군 같으면 쟁점 답안지에 보면 키워드 붉은 글씨로 체크가 되어 있죠. 교수님들의 채점은 철저히 키워드 채점입니다. 여러분 문장 다 읽지 않아요. 이거는 제 아는 교수 하는 애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채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쟁점이 나오면 그 쟁점의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키워드가 쟁점 답안지 2판에 보면은 붉은 글씨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그걸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다군 같은 경우는 쟁답안에서 쟁점을 2개 정도를 사다리 타가지고 이걸 서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기억나지 않는지 자꾸 체크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건 해야 된다. 여러분 선배들이 다 했던 게 이거예요. 날마다 이거 2개 찍어가지고 키워드 쓰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이거 꼭 하세요. 나군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배들보다는 훨씬 지금 좋단 말이죠. 왜냐면 작년 1순환, 2순환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예시답안하고 압축 자료를 줘줘. 예시답안 압축해 놓은 거. 이 압축 자료가 자체답이에요. 자기만의 최고답안 만드는 자료인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이거 안 줬거든요. 각자가 다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만의 최고답을 만들어서 반복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보니까 이거 하는 애들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고 금방 합격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키면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 할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압축 자료를 나중에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거 선생님이 전자칠판에다가 복습 동영상을 올리면서 TRS 훈련하는 걸 다 보여줄 테니까 그거 배워서 반드시 하세요. 자, 나구는 첫 번째 압축 자료가 나오면 TRS 즉 3단계 연상학습법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이거 하는 법을 복습 동영상 복동이에 선생님이 촬영해서 올릴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빠르게 복습하는지 올릴 테니까 이거를 개별 스터디에서 훈련하세요. TRS 훈련을 1차적으로 반드시 한다. 두 번째는 날마다 시험 보는데 날마다 시험 보는 것을 저녁 때 정도에 써보면 좋은데 정 안 되면 날마다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격일로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시 써지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시 쓰기예요. 본인이 놓친 것들을 나중에 다시 써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동일한 쟁점이 다시 나와도 또 못 쓴단 말이야. 다시 써보게 하면 또 안 써져.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 반복해서 다시 쓸 때는 처음 쓸 때와 다르게 잘 써지게 만들기 위해서 3단계 연상학습법으로 계속 연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쟁점 2개씩 암기는 당연히 지금 누적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팀이 하는 건 나 팀은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니까. 왜냐면 암기가 안 되면 뭐 쓸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가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적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보충사례까지 쓰는 거예요. 여기는. 보충사례 다 쓸 수 없으니까 하나 정도 찍어서 하고 만약에 보충사례 쓰기가 좀 힘들면 그냥 우리 모고를 쓰세요. 근데 우리는 모고도 쓰고 보충사례도 써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시간, 1시간, 2시간 쓰게 되잖아. 이럴 때는 목차하고 소결만 쓰는 연습하는 거야. 목차와 소결. 목차와 소결만 쓰기를 하면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걸 한 20분이면 쓸 수 있어요. 목차만 간단하게 쓰면 되니까. 그러면 한 3개도 풀 수 있지, 1시간 동안에. 목차도 뭐 완전 꼼꼼하게 적지 말고 간단하게 적는 연습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포섭할 때 질문에 따른 답만 딱 내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자, 삼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 가군에 속한 제자 중에 기억에 남는 애는 행정법을 한 2년 연속 68점, 69점 막 이렇게 나왔던 고수였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이 안 돼가지고 시험을 계속 준비했던 학생인데 논문 과목 쪽이 잘 안 돼서. 근데 그 애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한 3번째 들을 때, 야, 너는 점수도 잘 나오고 이제 뭐 선생님 강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는데 굳이 너는 강의 들을 필요 있니? 보통 2번 정도는 듣고 3번째는 그냥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3번째는 이제 스타드에서 좀 많이 쓰는 식으로 한 3년 차에는. 굳이 너는 쓸 필요 있니? 강의 들을 필요 있어? 그랬더니 걔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가끔 보면은 말로만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자기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써놓은 걸 보니까 이미 교과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건지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면 다 이렇게 알아듣다가 저런 표현은 내 답안지에 옮겨야겠다. 그런 것들을 막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 치열함이 6, 70점까지 가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요구하는 점수는 합격 점수 50점 중반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좀 전략감으로 삼는 사람은 6, 70점대를 이제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상담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고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단 말이죠. 누구나 다 지금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2차 성적이 안 좋습니다. 2차의 실력이 좀 떨어져요. 3순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3순환에서 본인 답안지 상담도 좀 받고, 그리고 선생님 복습 동영상에다 올리는 거 꼼꼼히 체크하고, 자, 눈물의 3순환을 경험할지언정 실력을 확 올려가지고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시험 문제는 누적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에 있는 것만 딱 낸다 그러면 알찬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 문제는 대부분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실전 연습을 좀 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교수님들이 낸 종합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좀 적중될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잖아요. 대신 진도에 있는 쟁점이 메인 쟁점으로 들어가지만 다른 쟁점들도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종합적인 사고를 위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3순환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배운 게 나온다 이런 건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순환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전제 하에서 안 배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좀 오픈북을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제자들 중에서 3순환까지는 오픈북 했다는 애들도 꽤 많았어요. 그만큼 암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암기해서 다 써야 된다 뭐 그러면 좋지만 뭐 그러기 좀 힘들다면 참조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답안지 쓰는 법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카페에 가입을 해서 답안지 쓰는 법 무료로 전자책판에 띄워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동원행정법연구소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오늘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가입을 해야 돼요. 자, 1차적으로 여기 가입하시고, 두 번째. 공부한다고 투지폰 쓰는 분들도 꽤 많은데, 오늘 아마 여기에서 3순환 총괄밴드가 지금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리라고 했는데, 게시판에 네이버 밴드 있잖아요. 총괄밴드. 초대하는 링크가 걸려 있을 텐데, 여기도 좀 가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총괄밴드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최고답안 3부씩을 선생님이 전자칠판에서 분석하는 거, 뭐 1순환, 2순환 들어본 분들은 알 텐데 그걸 카페에도 올릴 거고 총괄밴드에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 상담은 언제 하냐면 아침, 선생님이 여기 한 아침 7시 20분 정도면 여기 도착하거든요. 아침 한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답안지 상담을 할 겁니다. 예비순환도 이렇게 했거든요. 생활관리 한다는 측면에서 아침에 여기 개방되어 있을 겁니다. 한 7시 20분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와서 답안지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스타디 하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시간 관리를 할 텐데 상담할 분들은 좀 일찍 오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8시까지는 와서 8시에서 8시 15분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TRS로 리마인드 훈련,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를 리마인드 하는 법을 선생님이 복습 동영상에 계속 올릴 거니까 그걸 훈련하세요. 8시 15분부터 8시 45분 30분 동안은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복습을 뭐 하느냐, 이거는 아침 도원결이 스타트에서 선생님 관리해 드릴 겁니다. 쟁점 답안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의 키워드를 빠르게 스킵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볼 수 있고 시험 당일날 시험 입실 전 30분 동안 보는 게 훈련입니다. 보통 시험 보기 30분 전에 입실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는 시험 보기 1시간 전, 1시간 전부터 30분 전, 입실하라고 할 때까지 30분 동안 볼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하는 게 이게 30분 훈련이에요. 그리고 8시 45분부터는 물론 뭐 답안지 상담을 하긴 하지만 9시까지는 강의 들은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질문 용지 만들면 선생님이 한 15분, 20분 동안 리마인드 특강을 합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걸 선생님이 녹음시킬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총괄 밴드에 날마다 녹음 파일을 올립니다. 지금 예비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은 어려운 내용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침에 질문하고 질문 용지에 모아서 선생님이 리마인드 특강하고, 그리고 아침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녹음시킨 녹음 파일은 총괄 밴드에다가 올릴 겁니다. 이게 카톡에는 이게 안 돼서 녹음 파일이 안 올라가서 밴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삼순환은 특히 올해 시험 보는 분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도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올해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한번 암기하고 써보면은 나중에 일순환 들어갈 때 공부 어떻게 해야겠다 이 감이 확 잡혀요. 그리고 서브 같은 걸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잡힙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3순환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1차 성적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3순환에 한번 징하게 한번 해봐야 돼. 징하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행정법 표지 판례는 뭐 미리 읽고 와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사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머리만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로스쿨 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연구 용역과제 보고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본규제는 법전협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 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블러블러 내려가면 한국공법학계에 의뢰하여 25개 법과 전문대학 교수가 참여해서 기반한 연구 결과물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로스쿨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아무래도 얘가 참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꼼꼼히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변호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중에는 보면은 객관식용 판례도 있는데 그것들을 소거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어쨌든 얘가 기준이 될 겁니다. 얘가 기준이 된다. 우리 시험을 내는 교수님들도 로스쿨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표준 판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가치 있는 판례라고 지금 교수들이 뽑아놓은 거야. 25개 대학의 교수들이 합동 연구를 해서. 대신 이거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파일은 무료로 지금 다 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복사집에 가서 복사집에서 만약에 복사해서 그걸 팔면 이제 저작권 위반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무료로 이렇게 수험 자료로만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복사집에서 이거 복사하고 팔고 이러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무료로 이제 뿌려지는 자료여서 뭐 이렇게 수험 교재로 사용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파일 같은 거, 파일 말고 자료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자료 보관을 잘해야 돼요. 시험 보는 자료도 있고 보충 사례 자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 판례 있잖아요. 최신 판례 중에 중요 판례가 있으면 그런 게 자료로 나가서 선생님이 이제 자료에서 꼭 읽을 부분 밑줄 긋고 볼드 처리하고 해서 이제 드릴 텐데, 물론 이제 판례 사례 연습 있는 분들은 뭐 그 책 보면 되겠고, 그 자료를 다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3순환만 잘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 많이 하세요. 아침마다 나와서 상담 받고 TRS 훈련도 하고, 그래서 3순환 딱 끝냈을 때 3순환 모의고사 그리고 보충 사례에서 어떠한 편이 나오면 쟁점은 뭔데, 이런 논리구조로 답은 뭐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문이 나오면 쟁점 뭐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 따르면 되고, 그렇지만 어떤 학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답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주관식 사례도 답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들어가 봅니다. 우리 실전원점 암기장 실론함 155페이지입니다. 자, 155페이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음 팁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보면 목차 있죠, 목차.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에서
우리 무명항고 소송 쟁점 111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 목차 보니까 무명항고 소송. 그리고 페이지는 155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고, 실선이 있으면서 위에 붕 떠 있죠, 지금. 빈 공란이 있습니다. 자, 합격했던 제자 중에, 우리 합격생 간담회 보면 합격 제자 중에 이 부분에다 간단한 연상 단어, 키워드를 적어서 이걸로 15분, 20분 동안 전체를 훑어보는 훈련을 했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합격한 애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를 이런 데다 적는 훈련을 하세요. 나중에.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무명항고 소송부터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155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삼순환 강의할 때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해마다 2차 실력이 떨어져요. 아마 피셋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시간 투자가 그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차 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위기는 기회가 되니까 본인이 실력 낮다고 너무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세요. 다 낮아. 예전 여러분 선배 같으면 피셋 9월 달부터 공부했거든. 찬바람 불면 그때부터 피셋 된다고 했다고,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막 4월부터 하거든. 지금 예비생들 보면. 그만큼 많이 달라졌어요, 수험 환경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9월 전에는 피셋 아예 건들지도 않고 2차에 막 다들 올인했단 말이에요. 2차가 어려워서. 근데 지금 이제 반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약해. 그리고 삼순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냐면, 예비부터 쭉 쫓아온 사람도 있고, 작년에 예비나 1순환 한 번 정도만 듣고 온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피셋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런가 하면 또 2차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삼순환이 선생님 강의할 때 가장 힘들게 느껴요. 이 중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실력의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서로. 어쩔 수 없이 목표는 뭐냐면 삼순환을 들었을 때 합격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 또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쫓아온 거거든, 모든 순환들을.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 또는 구도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본인이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봐야 돼요. 특히 어느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냐면, 이 검토 단계에 있을 시륵, 이 시륵을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중에 보면 최근 기출을 조금 변형해서 낸 게 있는데, 선생님이 검토를 전형적으로 쓰지 않고 조금 풍부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공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공을. 즉, 검토, 여러분 문합판검에서 보면 문제점하고 검토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실력이 되는 분들은 뭐 최근에는 문제점 생략하고 여기다 많이 쓰기도 하는데, 문제점이든 검토를 강사 교재나 이런 데 있는 거 쓰지 말고 본인의 언어로 좀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언어로 바꾸는 거. 나중에 한 4, 5회 정도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눈여겨보는데, 이건 이제 실력이 되는 사람들. 지금 처음 해가지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법부터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요 실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모든 시험 문제는 소송으로 다 규결이 됩니다. 소송으로 규결되기 때문에 소송법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이제 역으로 갑니다. 지금 소송 끝나고 심판 끝나고 제일 앞에부터 가면 모든 내용을 소송에 연결시켜가지고 논리맥락을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예비 1순환 때도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더 실전적으로 여러분 실력을 완성시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지금 우리는 총론 중에서 행정,
구제법 파트를 먼저 나가고 있어요. 행정구제법에는 행정쟁송법, 손해전복, 기타, 헌법소원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쟁송을 먼저 나갑니다. 행정쟁송은 심판과 소송이 있죠. 그 중에서 행정소송법을 먼저 나갑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4가지가 있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을 먼저 나갑니다. 자, 항고소송과 관련해서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보면 조문구조 자체가 취소소송에 관한 요건들을 설치하고 38조 이하에서 준용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서 취소소송을 먼저 배웁니다. 자, 이런 분류책을 알고 있어야 된다. 총론이 아닌 건 강론이죠. 행정구제법이 아닌 것은 앞에 행정조직법, 조직법, 그리고 일반 행정자용법이 있는 거고요. 행정쟁송법이 아닌 것들은 같은 평면에 있는 다른 것들은 손해전복, 기타 광의의 행정소송인 헌법소원 등이 있죠. 자, 행정소송법 반대에는 행정심판법이 여기에 같이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고소송, 그 외에 공당사, 민중기관소송도 있다. 그리고 취소소송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알아둬야죠.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은 둘 다 처분을 다투어서 나중에 보면 심판과 항고소송 앞에서 항고쟁송이라고 부르죠. 이런 단어도 알아놔야 된다. 그러면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는 먼저 소송요건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소송요건을 갖추면서 보통 가구제를 같이 신청을 하죠. 가구제는 적법한 소송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심리, 심리를 거쳐서 나오는 게 본안 판단이어서 본안 심리와 본안 판단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심리가 끝나고 나면, 즉 본안 심리가 끝나고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면 판결이 나오죠.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의 효력을 논의합니다. 지금 오늘 배울 부분은 소송요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송요건의 첫 번째가 대상적격이잖아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예 처음에 이런 항고소송의 종류 중에서 법으로 정한 항고소송 외에 무명, 다른 말로 법정 외,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항고소송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법정의 항고소송은 2가지 있죠. 의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나온 게 뭐예요?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해서 예방적 금지를 최근에 시험에 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험에서 나온다면 입시 쪽에서는 의무행소송도 좀 알아놔야겠네요. 오늘은 법정외 항고소송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에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대상적격을 배웁니다. 위치 정확히 찾아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럼 먼저 법정외 항고소송을 먼저 배웁니다. 자, 실론함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항상 분류체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명항고소송은 다른 말로 무명의 동그라미 법정외라고 다시 적어놓고, 우회 분류체계는 지금 우리는 어디를 나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행정소송법을 나가고 있다. 심판법이 아닌 행정소송법 파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을 배우고 있다. 2 단어를 적어 놓습니다. 행정소송, 줄긋고 항고소송, 그 중에 법정 항고소송이 아닌 법정 외 항고소송으로 무명 항고소송이 나왔다. 교과서와 같이 연계해서 보면서 이런 흐름을 먼저 잡아줘야겠어요. 자, 그러면 삼순환에 맞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명항고소송, 법정의 항고소송. 첫 번째,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의무행위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이 지금 법에 정해져 있지 않죠. 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왜 정하고 있지 않아요?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 뭐가요? 안 써도 되는 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교과서에 없는 어떤 멘트 같은 게 나올 때 그런 걸 적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권력분리 원칙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놓으세요.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도 행정심판에서 일부 취소 가능성을 물어본 시험 문제는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를 물어본 시험 문제였어요. 그리고 심판과 소송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였는데, 이게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험적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교과서에 없으니까. 일단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서 입법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의무행위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왜 권력분리 원칙에 반해요? 자, 먼저 의무행위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줄여서 이제 금지소송이죠. 대상이 뭔지는 좀 알아야 돼요. 의무행위소송의 대상이 뭐죠? 의무행위소송의 대상은 거부처분과 부작위입니다. 그리고 예방적 금지소송은 침익적 처분이죠. 이 대상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쟁점 찾을 때 허튼 길로 가지 않아요. 거부나 부작위가 나오면 의무행위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침익적 처분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임박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예방적 금지소송이 문제가 된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왜 권력분립에 반해서 입법화되지 않았느냐? 의무행위소송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개정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온다? 의무행위소송은 이행소송이죠. 이행소송에는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행 판결이 만약에요, 거부나 부작위가 재량 처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인 경우, 만약에 이행 판결이 나온다면 법원에서 행정청에게 재량 처분을 명령해 버려요. 판결로 처분을 하라 마라. 그럼 여러분 행정청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런 수익적 처분 관련해서는 이거는 공익적 관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공익적 관점에서 청와대를 이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아. 그런데 법원에서 그런 전문적 판단에 기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만 처분을 명령을 한다는 것은 이게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집행권에 맡겨둬야 된다는 거죠. 법원의 역할은요, 몽테스케에 의하면 법을 말하는 입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후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사법 소극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액면 그대로 본다면, 만약에요, 어떤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정했다고 봅시다. 새만금 생각해 보세요. 새만금 간척사업 지금 얼마나 저희 애물단지가 됐어요. 지금도 안 풀렸어. 지금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지금도 몰라요. 되돌릴 수도 없고 벌써 수십조가 들어가서 되돌리는데 돈이 더 많이 걸리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새만금은 지금도 애물단지야. 처음에는 저기를 우량농지를 만들어서 저기다 농사를 짓는다 그러다 안 되니까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무역하는 배가 드나들게 하겠다. 그것도 안 됐고 지금 뭐 하나 몰라. 근데 만약에 보세요.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처에 보니까 환경오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니까 이건 해줄 수 없어. 그래서 거부처분이 나왔어요. 또 부작위가 나왔어. 그랬더니 만약에 의무행위소송이 있었을 때 의무행위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법원이 처분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처분하라. 그럼 행정청 입장에서는 아니 공익적 판단도 할 수 없는 법원이 수익적 처분, 그것도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수익적 처분 발령을 판결로 명령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봐서 그래서 입법화를 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 침입적 처분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예방적 금지 소송은 그런 처분 발령을, 침입적 처분의 발령을 저지하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 발령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침입적 처분이 만약에 철거 집행, 대집행이라고 보세요. 행정처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했더니 이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자칫 붕괴 위험이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 따라서 급속을 위하면 계고와 영장 통지 없이도 곧바로 대집행 실행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집행 실행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예방적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상 유지 가처분으로 멈추게 만든다. 행정처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전문적 판단을 받아보니까 이건 빨리 철거를 지금 당장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법원에 앉아있는 판사 나리들께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싼 정관 변호사가 오니까 그럼 일단 멈춰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아두세요. 권력분립 원칙에서. 여기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재량 처분을 발령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외부에 그러한 처분 발령을 표시를 했는데 결국 행정청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꼭 알아둬야 될 건 권력분립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서 입법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의 규정, 법정. 왜 항고소송이다. 법이 이름이 없어서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입법화되지 않았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논란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국민의 권리구조에 법정 항고소송보다 실효적이에요. 얘가 보다 실효적입니다. 국민의 권리구조에 보다 실효적이다. 왜냐면요. 법원에서 판결로 강제하면 판결의 효력이 국가 권력의 공권력 중에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고득점 포인트. 나중에 보면요. 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법정 항고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죠. 취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돼.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34조의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한데 간접강제에 따른 배상 명령이 나면요. 이행할 동안 계속 돈만 매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행 안 해. 그럼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해됐어요? 다음 부작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수들은 이런 거 캐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답안지 쓰면 교수가 볼 때는 아, 얘는 진짜 깊이 있게 공부했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쓰지도 않아도 돼요. 이런 것까지만 쓰려고 하면 너무 분량이 늘어나.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치 1순환, 2순환처럼 강의를 하다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득점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바로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답안지예요. 파트는 항고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쟁점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기속력의 효력까지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제가 써볼까요? 이거는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들어놓기만 하세요. 자, 만약에 법정 항고소송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국민의 권리구조에 보다 실효적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 보세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돼. 근데 반드시 인용 처분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겠죠. 처분 시에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다시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안 해. 안 하면 34조.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배상금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상금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면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다. 이행강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 후라도 이행만 하면 별도로 추심도 안 돼요. 끝까지 끌다가 나중에 이행해버리면 더 이상 추심도 못해. 즉 행정청이 배제하고 안 해버리면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금 법에서는. 다음 부작위. 보통 의무행 소송 대신 입법한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의무행 소송 대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입법화하면서 간접강제를 준용해서 의무행 소송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나온 바는 없지만 써주면 대박이겠네요. 자, 부작위에 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심리 범위는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 위법만을 심리하는 절차적 심리설이 다솔 판례입니다. 즉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 위법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심리 범위가 나중에 기속력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기속력의 범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이 나오면 기속력의 범위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절차 개시 의무만 발생합니다. 즉 특정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인용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거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재처분 의무가 기속력으로 발생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 사유로 또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속력의 한계를 일탈한, 객관적 한계를 일탈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거부 사유 또는 시간적 한계를 일탈한 처분 시위의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퉈야죠. 그런데 여기처럼 의무행 소송을 제기해서 의무행 판결이 나오면요 뭐가 발생해요? 기판력이 발생해버립니다. 이 기판력은 국가기관들을 구속해버려요. 그리고 이행하라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보통 법원의 명령장인 이행 판결은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행 판결은 집행법원의 집행 권한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처분을 이행하는 명령장처럼 이행 판결서가 나와버리면 그냥 이것 자체로 분쟁은 끝나요. 행정처에 따르지 않아 판결로 강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법원의 이 권위 앞에 행정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국가기관도 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교수님 어떤 책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본다면 애초에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입법화 시키지는 않았는데 지금 해석상 인정하자, 입법화 시키자 논란이 있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 실효적이어서 그래. 왜 실효적이야?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종합지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존의 법정 항고소송으로 다투니까 판결이 나와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거의 간접적이란 말이에요. 부작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인용 판결을 받아도 다시 거부처분이 나올 수 있어. 이게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 거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또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거부 사유로 또 거부처분하는 건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처분 시위의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거부처분하는 건 시간적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즉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거부처분이 가능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부작위는 못해요. 절차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의무행 소송을 제기해서 의무행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로 이행이 강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이론 구성은 단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좀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러면 항고소송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정한 저 항고소송을 예시로 해석하면 그것에 한정되지 않으니까 이런 소송도 해석상 나올 수 있어.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볼 거냐, 한정적 열거로 볼 거냐. 두 번째, 권력분립을요, 형식적 권력분립으로 완전히 단절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실질적 권력분립으로 접근할 거냐. 왜? 권력분립은요, 법치주의의 수단적 가치를 갖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으로 볼 때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실질적 권력분립 관점에서 이런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형식적 권력분립에는 반할지 모르나 실질적 권력분립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이 권력분립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형식적 권력분립에는 반할 여지가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2차 대전 이후에 정립된 실질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권력분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암기해서 쓰는 이 책에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볼 거냐, 한정적 열거로 볼 거냐, 권력분립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그냥 쓰는 거예요. 책 보고 암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금 교과서에 없는 거지. 왜 법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권력분립에 반해서? 왜? 이런 이행 판결이 나오면 재량 판단이 필요한, 공익적 판단이 필요한 처분을 행정청이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하니까. 그래서 권력분립에 반한다. 그러면 하지 말지 왜 논란이 있어? 그런데 그 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더 실효적이야. 교과서에 여기까지 써 있단 말이야. 왜 실효적인데? 이게 이제 종합적 사고예요. 그동안 배웠던. 법정 항고소송인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면 30조 예양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 기속유예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불이행할 수 있어. 불이행하면 34조 간접강제로 가는데 배상금을 명해도 안 따르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부작위 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심리 범위가 절차적 심리설에 한정되고, 따라서 기속유예 범위가 절차 개시 의무이기 때문에 다시 거부 처분이 나온다면 분쟁은 종료되지 않고 분쟁은 계속된다. 자, 이런 게 종합적인 사고예요. 이런 걸 써주면 교수가 딱 보고 그냥 점수 확 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시험 문제 제가 만약에 내잖아. 쓴 내용이 학생들 답안지가 99% 똑같아. 다 그 강사들 책에서 이제 봤던 예방적 금지 의무이행 소송이 나오면 쓰는 패턴이 있잖아. 패턴. 긍정적, 부정적, 절충설, 뭐 사조를 예시로 보고 한정적 열거로 보고 권력분립, 실질적 권력, 이런 단어는 이제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은 물론 안 쓰면 점수를 깎이겠지. 그렇지만 키워드만 정확히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압축하고, 방금 이런 내용이죠. 교과서에 없으면서 종합적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밑에 세네 줄 딱 들어가면 답안지 레벨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삼선화에서 배우는 건 이거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저는 1순환도 안 들었어요. 2순환도 안 들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전에 제가 했던 얘기 있죠. 교과서에 지금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합격 점수를 맞는 데는 문제 없다. 선생님이 얘기한 이 부분은 6, 70점대를 맞는 답안지가 돼요. 적게 쓰면 거의 70점대 답안지. 이 정도 쓰면 이게 60점대 답안지. 여기 있는 정도 쓰면 그래도 50점 중반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아직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깊이 있는 논이 있잖아요. 답안지 저런 깊이 있는 것만 막 쓰면서 오히려 기초가 굉장히 부실한 답안지들이 가끔 보면 보여.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꼭 써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교재를 이걸로 나가면서 이거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한 페이지 둘로 나눠서 이거 책으로 하면 이거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 이거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논문을 풍부하게 써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쟁점 답안지 이 판에 있는 빨간 글씨 있죠. 그건 뭐냐면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확 줄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력을 보여주는 걸 답안지에 써야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 뭐 내용이야 지금 삼선에 앉아있는 분들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은행소송은 대상이 거부나 부작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삼선안에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쟁점 추출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무명한 거 소송 바로 밑에 이런 걸 써놔야 돼요. 이건 이순환 때 많이 했지만 다 까먹었을 테니까. 질문 취지가 뭐냐? 첫 번째,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볼 때 또는 소송 형태를 물어봤어. 질문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쟁송 대상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야. 그러면 이런 무명항고 소송을 많이 언급하면 안 돼요. 간단히 언급해 줘야 된다.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실정법상 권리구제 수단. 여기는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무명항고 소송을 인정하지 않은 학자들은 해석상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수님이 이런 한정어를 넣어놨어. 실정법상 권리구제 수단. 이런 말을 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선회해야 하냐면 이건 무명항고 소송을 쓰지 말라라는 취지로 해석해 줘야 돼요. 여기는 무명항고는 제외할 것 이런 취지입니다. 실정법에는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다. 다음 넘어가서 예방적 금지 소송 한번 봅니다. 자, 예방적 금지 소송은요, 침해 임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침해 임박. 침입적 처분이 임박한 걸로 시험에 내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예방적 금지는 좀 어렵게 나왔어. 어떻게 어렵게 나왔냐면 우리 쪽 시험 문제를 꼭 풀어봐야죠.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을 했죠. A하고 B하고. 얘를 1순위, 얘를 2순위. 그래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을 합니다. A, B를. 복수 추천을 하게 돼 있어서 이랬는데 결국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임명권자죠. 국립대니까, 국립대는 국가설립대학이니까 국가에 영종을 해요. 즉 인적물적 결합체죠. 국가소송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1순위, 2순위인데 실제로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했을 때 그 순위에 장관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임명 제청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 낙점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얘를 임명 제청하고 얘는 제청해서 제외시켜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딱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 표준 판례 보면은 객관식에 이게 나왔던 판례거든요. 변호사 시험 객관식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딱 나왔어요. 사례로.
쟁점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다들 틀렸지.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이 임명제청 또는 임명제청을 제외한 행위가 이게 처분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처분성. 왜 논란이 되냐면 마치 행정부 내부 행위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행정부 내부 행위라면 처분이 안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였어요. 처분성을 왜 인정했냐? 간단합니다. 뭐 이순환 때 이미 기출 풀어보셨겠지만 안 푼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교육 관련 법령에 보면은 이런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관련 법령에 다 정해져 있어요. 추천위원들은 어떻게 뽑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지가 교육 관련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어떻게 보았냐면 이런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장 후보자 선출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총장 후보자가 선출돼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람들이 갖는 기대권은 법령에 의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기대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임명제청이 될 거에 관한 기대권은 법에 의해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봤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뽑힌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에게 상신은 되겠지. 그건 보호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임명제청을 안 해버렸네? 이건 단순 내부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교육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추천이 된 거니까.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함정이 다 빠져버렸어. 행정부 내부행위다. 이러면서 이제 처분 아니라고 다 봐버렸죠. 자, 두 번째 쟁점은 뭐였냐? 두 번째 쟁점은 그런데 만약에 if 판례를 변형해서 시험이 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B를 임명했어. B 임명. 임명했다면 B를, A였네? A를 거꾸로 썼네? 잠깐만. 얘가 임명제청되고 A는 안 됐죠. 이랬을 때 B가 임명돼버렸어. 그래서 A가 다투려고 해. 그럼 A의 쟁송 대상은 뭐냐? 사실은 이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죠. 실제 판례 같으면 순차적으로 썼지만 만약에 A의 쟁송 대상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제외한 행위, 대통령이 임명한 행위 둘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 제외 행위의 법적 성질 처분성도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도 처분이죠. 처분이 두 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미 임명했다면 그러면 소의 대상, 쟁송 대상은 뭐가 돼야 된다? 헷갈리죠. 자, A는 억울해. 자기 1순위인데 자기는 임명제청도 안 됐어. 근데 2순위자 B가 지금 임명제청돼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렸어. 그러면 지금 A 입장에서 다퉈야 되는 것은 A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뭘 다퉈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명 처분의 사전 절차적 성격도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전 절차, 준비행위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법령의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 내부 준비행위는 아니다. 처분성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최종 처분에 앞서 존재하는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는 중간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야. 결국 임명제청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제청돼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게 최종 처분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 처분이 최종 처분이야. 최종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 처분은 중간 처분의 성격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중간 처분의 사전결정 부분허가 같은 데서 배웠던 건데 나중에 또 하겠지만 중간 처분은 최종 처분이 나오면 다툴 소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대통령의 최종 임명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즉 최종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 없다. 중간 처분인 장관의 임명
재청, 재해처분. 재해처분을 다툴 이, 즉 소익이 없는 거예요. 소익이. 소익이 없다. 질문이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 쟁송 대상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명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 중간처분을 다투는 것은 사실은 소익이 없어서 소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판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고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도 물어봤어요. 근데 판례에서 논쟁이 안 된 걸 하나 물어봤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의 임명처분이 임박했어. 그때 A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논의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예방적 금지 소송은 대상이 뭐라고 했어요? 침입적 처분이야. 의무행위 소송은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이야. 근데 이 도식이 머리에서 안 깨져버리면 이론적 도구만에 휩싸여 있으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침입적 처분에 임박했을 때인데 대통령의 임명 처분은 뭐지? 여기서 보세요. B에 대한 임명 처분은 B에게는 수익적, A에게는 침입적. 그렇죠. 복효적 행정행위야. 따라서 임명 처분을 잘못 판단해서 이건 수익적 처분 아니야? A에게는 경원관계잖아요. 총장이 2명일 수는 없잖아. 결국 한 명이 총장으로 임명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총장이 못 되잖아. 경원관계란 말이에요. 경원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임용 처분은 자신에 대한 임용 거부 처분으로 귀결되는 거죠. 따라서 A에게는 침입적 처분이 임박해 있는 거야. B를 임명하려고 지금 막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침입적인 처분 발령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임박, 예방적 금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처분은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제3자 소송도 문제됩니다. 제3자 소송 중에서 지금 양자의 관계는 치킨 게임이죠. 한 사람이 총장 되면 한 사람 못 돼. 경원관계다. 경원관계에서 불허가로 귀결된 자는 나중에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도 다툴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도 다툴 수 있다. 그때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여기까지 물어본 시험으로 보기에는 배점이 너무 적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아둬야겠다. 자,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중간행위의 성격이 있는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이냐? 처분이다. 법령위에서 추천받은 자는 법령위에서 보호가치 있는 기대권, 그 기대권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치가 있다. 따라서 임용 제청 거부는 이런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성이 있다. 다음. 그러면 임명 제청이 거부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최종 처분이 나오면 결국 대통령이 B에 대한 임용 처분은 A에 대한 거부 처분과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처분이 나왔을 때 소의 대상은 최종 처분이다. 중간 처분은 다툴 소익이 없어서 소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걸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더 물어본다면 향후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험에서 명시적으로 안 낸 거는 나중에 원고적 교육에서 내일 배우겠지만 경원자 소송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이건요. 이 문제에서는 사실 숨어있기는 합니다. 숨어있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기출 풀어놓은 데서 언급을 해놨지만 밑에 코멘트를 그것까지 쓰기에는 배점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예방적 금지 소송과 현상유지의 가처분 그리고 최종 처분이 나왔다면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원자 소송의 원고적 격 정도를 쓰는 게 쟁점이었다고 보여져요.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쟁점으로 물어봤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거기까지 물어봤다면 배점이 2배 정도 됐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직 경원자 관계에서 경원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투는 거 말고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소익은 아직 핫한 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157페이지입니다.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나오죠. 이거는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고 소송물 밑에다가 단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사례로 나오기는 힘들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념만 한번 좀 잡아볼까요?
자, 이 정도는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소송물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원고의 주장이죠. 원고의 청구라고도 부른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 소송물이 돼요. 이때 소송물은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판결서 주문에 들어가고, 이런 판결서 주문에 한해서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때 원고가 주장하는, 고변하는 것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이걸 불고 분리 원칙이라고 했죠. 원고가 고하지 않으면 분리, 심리할 수 없다. 이게 주장이에요. 얘가 심리입니다. 원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할 수 없다. 이게 불고 분리 원칙이죠. 소송물이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고, 이게 판결서의 주문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짓는다. 따라서 다수할 판례가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본안 판단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개개의 위법 사유, 당사자가 주장한 위법 사유는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한지를 전반적으로 다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게 판결서 주문에 들어가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기판력과 연관이 있어요, 소송물은. 자, 잘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삼선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너무 막 힘들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삼선안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A급 주제 중에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느냐, 이건 국가배상 파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찾아보고 싶은 사람은 찾아보세요.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느냐. 자, 잠깐만요. 나중에 해당 파트에서 볼 건데, 박재성 교수님이 취하는 개별적 결정서라고 최근 젊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소송물 기준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 여기서 잠깐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놓으면 해당 파트에 갔을 때 이해가 수월해질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서로. 소송물은 판결 효력인 기판력과 연결되고, 이 기판력은 나중에 시험에 거의 100% 국가배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축이에요. 소송물이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한다. 다음, 항고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미치느냐 외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 쪽에도 A급 주제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소송물은 판결 효력인 기판력을 결정하고, 항고소송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물인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 집행행위의 법령 위반, 즉 집행행위가 처분이라면 처분의 위법성에 선결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행위, 행정처분 자체 위법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했죠. 처분행위 자체의 위법성 일반입니다. 자, 질문. 행정청의 주관적 사정, 예를 들면 고의, 과실 또는 일반적 손해 방지 의무,
자, 보세요. 행정처의 주관적 사정으로 고의과실이 있는지 또는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항고소송의 소송물로서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행위 자체의 주체 형식 절차 내용만을 판단할 뿐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주관적으로 뭔가 의무를 위반했느냐 이런 것들은 항고소송에서 아예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않아. 그러면 행위 자체 위법성 위반은 본안심리에서는 처분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런 주관적 판단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얘는 판결서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다 들어가겠죠. 얘는 판결 주문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럼 얘는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얘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근에 소송물 기준서는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나중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소송물이 문제가 됐는데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송 요건 중에서는 직무집행에 법령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직무집행이 처분이라면 처분의 위법성이 나중에 보면 성결 문제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소송물 기준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 국민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손해가 직무집행, 그게 처분이에요. 직무집행 행위 자체로 발생한 경우와 1번 직무집행 행위 자체로 발생한 건 아닌데 2번 행위 태양은 형태 모양 다른 말로 일반적 손해 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 경우 도적을 추적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결국 도주하던 자가 횡단보도에 대해서 사람을 치면 그런 경우는 도망가는 절취범을 쫓아가는 직무집행 행위 자체는 적법해요.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물 기준서로 지금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손해가 직무집행 행위 자체로 발생했다면 항고소송의 소송물 자체가 처분 행위 자체의 위법성 위반이고 이게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고 이게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기판력이 미치는 걸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행위태양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위태양의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행위태양은 항고소송의 소송물에서는 행위태양을 다투지 않는다? 아예 소송물에 들어가지 않아. 처분 행위 자체의 위법적법만 판단하지 처분 행위를 행한 행정처의 주의 의무 위반은 판단하지 않아. 그러면 본안 판단의 대상도 아니야. 판결서 주문에도 들어가지 않아. 기판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송물 기준서를 취하는 학자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기판력이 미치는지 자체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아예 기판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야. 미치고 안 미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는 기판력이 있는 걸 전제 삼고 있잖아. 그런데 소송물 기준서로 봤을 때는 항고소송의 기판력은 처분 행위 자체의 위법적법에만 기판력이 미치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주의무 위반, 손해방지 의무 위반 이거는 아예 소송물 자체가 아니야. 소송물이 아니면 심판 대상도 아니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판력은 당연히 안 미친다. 왜? 아예 기판력의 범위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최근에 젊은 학자들이 무슨 협의행위 위법성사에 따라 미친다. 광해행위 위법성사에 따라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한다.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그렇게 학설로 가지 말고 소송법적 이론으로 기판력의 범위가 어딘지를 보자는 거야 지금. 기판력의 범위를 보니까 행위 자체 위법이 저기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처분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는 거고. 근데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 태양, 즉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판력은 당연히 안 미치지. 왜? 항고소의 기판력은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소송물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소송물은, 자, 머릿속에서 정리합니다. 소송물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판결서 주문에 들어가고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한다. 그러면 항고소송의 기판력은 처분 행위 그 자체 위법 여부다. 그래서 주형전례, 적법요건에서 주형전례, 주체 형식 절차 내용을 판단했죠. 여기에서 주관적 사정인 주의무 위반, 공무원의 주의무 위반은 항고소송의 기발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소송물 자체가 행위 자체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판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그게 요즘 젊은 학자들이 밀고 있는 견해인데, 이런 이론을 딱 알고 있으면 A급 주제예요, 이게. 변시에서 2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럼 기존에 아는 논리를 쓰면서 이런 소송물을 기준으로 정치하게 분석을 해주면 대박인 점수가 나오겠죠. 자,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